정숙은 68세,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첫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만난 상철과의 재혼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고작 3년밖에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정숙.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숙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상철의 지인들로 가득했지만 정숙은 홀로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정숙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중년 남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체구에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짙은 화장의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은 조문객들 사이를 헤치고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남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여동생 서연이고요.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철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상철은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정숙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아끼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훈의 말에는 미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예 정숙을 쳐다보지도 않고 관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두 남매는 정숙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숙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죠. 조문객들도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자식들인가 봐. 그럼 저 할머니는 뭐지? 재혼한 부인?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정숙의 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발인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숙에게 지훈과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니 정숙 씨. 지훈이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산이라뇨?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으니까 법정 상속에 따라 처리되어야죠.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친자식이니까 상속권은 당연히 저희에게 있어요. 정숙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철과 결혼할 때 이런 문제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남은 인생을 함께 해줄 반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잠깐만요. 저는 상철 씨의 부인이에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배우자잖아요. 지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년 사신 게 전부죠. 할머니, 저희는 40년 넘게 아버지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대부분은 저희가 어릴 때부터 쌓아온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 부동산, 예금 모든 게 저희 명의로 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집도 아버지 명의니까요.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상철과 함께 갖고 온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의 장미꽃도, 거실의 가구 하나하나도 모두 두 사람이 함께 고른 것들이었죠.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정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도 소중한 곳이에요. 소중하다고 해서 남의 집이 본인 집이 되는 건 아니죠.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죠. 내일 변호사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두 남매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상철과의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진 속의 상철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이제 어떡하죠? 정숙이 사진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아래층에 사는 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아까 큰 소리가 들리던데. 김 할머니는 정숙보다 2살 위로 오래전부터 이웃하며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할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아이고, 그런 일이. 김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 돈에만 관심 있지. 하지만 정숙 씨도 아내잖아요. 법적으로. 아무래도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도 없고 이런 일로 싸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조용히 어디든 가서 살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 할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 씨가 얼마나 정숙 씨를 아꼈는데 매일 아침마다 정숙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정숙 씨를 이렇게 내몰리게 두셨을 리 없어요. 김 할머니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정숙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상철과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3년 전 경로당에서 처음 만난 날, 상철은 바둑을 두고 있었는데 정숙이 지나가자 웃으며 인사했죠. 저기, 혹시 바둑 두실 줄 아세요? 상철의 첫 말이었습니다. 조금이요. 정숙이 수줍게 대답했죠.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상철은 젊을 때 중소기업을 운영했지만 몇 년 전 아들에게 넘기고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두 사람 모두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둑에서 시작된 만남은 점차 깊어졌습니다. 상철은 정숙에게 꽃을 사다 주고 정숙은 상철에게 직접 만든 반찬을 나눠줬죠. 어느 날 상철이 용기를 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숙은 당황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죠.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식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업을 물려줄 때도 많이 다퉜거든요. 지금은 거의 연락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상철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몇몇 지인들 뿐이었죠. 상철의 자식들은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초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연락하기 싫어했거든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60대 후반의 신혼여행이라니 두 사람 모두 어색하면서도 행복했죠. 한라산을 함께 오르고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정숙이 상철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상철이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의 생활도 평화로웠습니다. 상철은 매일 아침 정숙을 위해 커피를 내려주고 정숙은 상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죠. 저녁이면 함께 뉴스를 보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을 오르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상철은 정숙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해요.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간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졌죠.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침, 상철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것입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대형 심근경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의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상철은 건강검진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나이 먹으면 어디 안 아픈 데가 없다며 병원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정숙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미리 병원에 가자고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건강검진이라도 받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상철은 이미 세상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정숙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자식들이 유산을 차지하겠다며 정숙을 내쫓으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지훈과 서연이 중년 남성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중년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유산 상속건으로 왔습니다. 정숙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 변호사까지 데려온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이 집을 포함해서 상당한 규모네요. 부동산 3억, 예금 2억, 주식 1억, 총 6억 원 정도 됩니다.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철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생활할 때도 검소하게 살았는데 말이죠. 법정 상속에 따르면 배우자가 5할, 자녀가 5할을 가져가게 됩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재혼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지훈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대부분 젊을 때부터 모은 거예요. 정숙 씨와 결혼한 후에 늘어난 재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상속받아야 한다는 거죠.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냥 아버지를 돌봐드린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전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죠. 정숙은 억울했습니다. 그냥 돌봐드린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말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정숙 씨께서도 상속권이 있으시니까 완전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합의라면 어떡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시는 대신 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정도 드리는 걸로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작은 전셋집 하나 얻고 사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정숙은 기가 막혔습니다. 6억 원 중에서 고작 5천만 원이라니. 게다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하다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박 변호사가 명함을 두고 일어섰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소송하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세 사람이 나간 후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상철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아니면 미리 유언장이라도 써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니까요. 그날 오후 정숙은 상철과 자주 가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상철과 함께 이 벤치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젊을 때 꿈 이야기, 자식들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계획들. 그때 상철이 한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숙아, 우리가 서로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숙은 당황했죠.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철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든 남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약속해요. 그래요. 약속할게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게 가능할까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재산도 거의 못 받고. 이게 상철이 바란 정숙의 모습일까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서 상철의 물건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옷장 속의 정장들, 서재 책상 위의 안경, 화분들. 모든 게 상철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때 현관벨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상철의 친구였던 이웃집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상철이 자식들이 왔다 갔다며? 네. 어떻게 아셨어요? 김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정숙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 자식들 참 몰상식하네. 아버지 장례도 제대로 안 치르더니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이야. 상철이가 살아있을 때는 연락 한번 제대로 안 했으면서. 정숙은 그제야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상철이 생전에 자식들과 어떤 사이였는지 정확히 몰랐거든요. 상철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고 정숙도 굳이 캐묻지 않았으니까요. 아버님, 상철 씨가 자식들과 왜 사이가 나빠진 건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업 물려줄 때 문제였어. 상철이가 회사를 아들한테 넘겨주면서 조건을 달았거든. 무슨 조건이요? 직원들 함부로 자르지 말고 협력업체들도 기존대로 거래하라는 조건이었어. 그런데 아들이 인수하자마자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했다는 거야. 오래 다닌 직원들 반 이상을 내보내고 협력업체도 싸구려로 바꿔버리고. 상철이가 그걸 보고 크게 실망했지. 그래서 사이가 나빠진 거군요. 딸은 어때요? 딸은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에만 관심 있었어. 결혼할 때도 아버지한테 집 사달라, 차 사달라 하더니 시집간 후로는 돈 달라는 소리만 했다니까. 상철이가 그래서 자식들한테 실망이 큰 거였어.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니 정숙은 상철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그토록 아꼈던 자식들이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길을 가니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이제 와서 재산 타령을 하고 있다니. 정숙 씨,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이가 정숙 씨를 얼마나 아꼈는데. 매일 자랑이었어. 정숙이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런 분이 정숙 씨를 이렇게 내몰리게 두셨을 리 없어요. 분명히 뭔가 남겨놓으신 게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상철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정숙은 혼자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상철과 함께 먹던 자리가 이렇게 허전할 줄 몰랐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상철이 돌아와서 여보, 나왔어요 하면서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상철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정숙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상철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행복이 거짓이 아니었다면, 상철이 정말 정숙을 사랑했다면 분명 뭔가 남겨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죠. 내일부터 상철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상철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정숙은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 상철과 함께 일어나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현실이 다시 한번 정숙을 덮쳤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 할 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상철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혹시 유언장이나 중요한 서류가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먼저 상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서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상철의 냄새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 가득한 책들, 정리정돈된 책상, 그리고 상철이 아꼈던 만년필. 모든 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먼저 책상 서랍부터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각종 문구류와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죠. 젊은 시절의 상철, 전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그리고 어린 지훈과 서연의 모습. 사진 속의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죠. 정숙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상철이 갓난아기인 지훈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아버지로서의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죠. 이런 아버지가 자식들과 어떻게 이렇게 멀어질 수 있었을까요? 정숙은 계속해서 서랍들을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이제 책장을 살펴볼 차례였습니다. 상철은 독서를 좋아해서 책이 정말 많았습니다. 경제서적부터 소설, 시집까지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죠. 정숙은 혹시 책 사이에 중요한 서류가 끼워져 있을까 봐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1시간 넘게 책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책장 맨 아래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한 권의 책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이 그 책을 빼내려 하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힘을 주어 당겨보니 책과 함께 뭔가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책장 뒤쪽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책장 뒤쪽 벽면 일부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이 이런 비밀 공간을 만들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보니 안에 작은 금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꺼내보니 디지털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었죠. 정숙은 상철과 관련된 숫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집 주소, 전화번호. 하지만 어느 것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상철이 정숙에게 처음 고백한 날짜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0315를 입력했습니다. 띠링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어릴 때 사진들이었는데 앞서 본 것들과는 다른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간 사진, 바닷가에서 찍은 가족 사진,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들. 모든 사진에서 상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뒤에는 상철의 손글씨로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처음 자전거 탄 날, 서연이가 피아노 발표회에서 연주한 날.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들이었죠. 정숙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상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과 멀어진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온 건 편지 뭉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인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지훈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한테 실망했다고 말한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났단다. 아빠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그래도 넌 내 아들이고 언젠가는 아빠 마음을 이해해줄 거라고 믿는다. 편지를 읽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서연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딸아, 내가 돈만 달라고 할 때마다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너를 키울 때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착하고 순수했던 우리 서연이는 어디로 간 걸까? 아빠는 여전히 내가 자랑스럽다.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아빠 곁에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단다. 편지들은 모두 보내지 못한 채 금고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혼자 견뎠는지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가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싶었죠. 유언장을 펼쳐보니 상철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 2024년 12월 15일. 나 김상철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박정숙에게 상속한다. 둘째,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일체의 재산을 포함한다. 셋째, 아들 김지훈과 딸 김서연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 증여한다. 넷째, 나머지 재산은 전부 박정숙의 소유로 한다. 이후 박정숙은 내 인생의 마지막 3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내 생애 최고의 평화였다. 자식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산을 나누어 주었으며 이제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정숙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나는 정숙이를 만난 것을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이 유언장을 보고 있다면 부디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란다. 유언자 김상철 서명 및 인감. 증인 의사 이명수, 변호사 최준호 서명, 공증인 박민수 공증. 정숙은 유언장을 읽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상철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생각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내 생애 최고의 평화라는 표현에서 상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유언장 작성일이 겨우 한 달 전이었거든요. 상철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 금고 안에서 또 다른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정숙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정숙이 봉투를 열어보니 상철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숙이에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미안해요, 정숙아. 당신보다 먼저 가게 되어서. 우리가 함께 약속했잖아요. 누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자고.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당신은 꼭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이 유언장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당신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해준 것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정숙아.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상철이가.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심하게 자신을 위해 준비해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숙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상철의 자식들과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유언장이 있으면 더 이상 쫓겨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조심스럽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유언장이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자식들이 위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죠? 정숙은 유언장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증인 도장도 찍혀 있고 증인 서명도 있었습니다. 의사 임명수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철이 종종 언급하던 절친한 친구였죠. 정숙은 임명수에게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상철의 휴대폰에서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임명수입니다. 선생님, 저는 상철 씨 부인 정숙입니다. 아, 정숙 씨. 상철이 형님 일로 정말 놀랐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얼마나 속상한지. 장례식에 못 가서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상철 씨가 유언장을 쓸 때 증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데.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형님이 갑자기 연락하셔서 유언장 증인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었는데 상철 씨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도 이제 70이 다 되어 가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준비해두고 싶다고. 특히 정숙 씨가 나중에 고생하실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그때 형님 표정이 참 진지하셨어요. 정말 정숙 씨를 아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명수의 말을 듣고 정숙은 안도했습니다. 상철이 정말 자신을 위해 유언장을 남겨준 게 맞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상철 씨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적 있나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거든요. 글쎄요. 특별히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다만 최근에 가슴이 좀 답답하다고 하신 적은 있어요.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이 워낙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셔서.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철이 몸이 안 좋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더 잘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 그럼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거죠? 물론입니다.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완전히 유효해요. 혹시 누가 문제를 제기하나요? 상철 씨 자녀들이 유산 상속 문제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실 형님이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정숙 씨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더욱 단단히 준비해 두신 것 같아요. 정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유언장이면 충분해요. 이명수와 통화를 마친 정숙은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자식들과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또 다른 증인인 변호사 최준호였습니다. 정숙은 인터넷으로 변호사 최준호를 검색해 봤습니다. 다행히 서울에서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최 변호사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상철 씨 맞습니다. 지난달에 유언장 작성할 때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셔서 도와드렸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쓰시더라고요. 부인분을 정말 많이 아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제가 그 유언장을 가지고 상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니까 법적 효력은 확실해요. 만약 상대방에서 이 일을 제기한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변호사 상담까지 받고 나니 정숙은 완전히 확신이 섰습니다. 이제 지훈과 서연에게 연락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입니다. 아, 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제안 말이에요. 네. 생각해 봤는데요.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오후에 갈게요. 서연도 함께 데려올게요. 정숙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입니다. 상철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숙은 상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 이제 용기를 낼게요. 당신이 지켜주려고 했던 거 저도 지킬게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상철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맞설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다음날 오후 2시 정숙은 거실에서 지훈과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상철이 남긴 유언장을 꼭 쥐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상철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지훈과 서연이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물론이고 처음 보는 중년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저희 삼촌, 고모도 함께 왔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이에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상철의 형제들까지 온 것입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상철의 형 김상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왜 왔는지 아시죠? 동생이 갑자기 돌아가서 가족들이 모두 놀랐어요. 그런데 유산 문제로 조카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상철의 여동생 김상희도 거들었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정숙 씨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3년 사신 걸로 전 재산을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정숙은 이들이 모두 한편이 되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상철 씨의 합법적인 배우자입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철 씨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무슨 유언이요? 지훈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겁니다. 상철 씨께서 직접 쓰신 유언장이에요.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받아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네요. 그리고 증인도 2명이나 있고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뭐라고요?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쓰셨다는 거예요? 작성일을 보니 1달 전이네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모든 재산을 정숙 씨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각각 5천만 원씩만 증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김상구가 유언장을 빼앗아 읽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동생이 이런 걸 쓸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자식들 자랑만 하던 사람이. 김상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 씨가 동생을 꼬드긴 게 아닌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여자한테 약하잖아요. 정숙은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언제 상철 씨를 꼬드겼다고 그러세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지만 결국 돈이 목적이었던 거 아닌가요? 지훈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3년 살면서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 다 파악해놨을 테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습니다. 저는 상철 씨 재산에 관심 없었어요. 그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이 유언장을 포기하시죠. 서연이 도전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돈에 관심 없다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언장을 포기하라니. 그럼 상철의 마지막 뜻을 저버리는 것 아닌가요? 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언장이 진짜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특히 새로운 배우자의 영향을 받기 쉽고요. 그래서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상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동생이 정숙 씨와 결혼한 후로 많이 변했다고 들었어요.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숙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상철 씨는 저와 결혼한 후 더 행복해 하셨어요. 매일 웃으시고 건강도 좋아지셨고요. 건강이 좋아졌다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게 아닌가요?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철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니. 게다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몰아세우니 숨이 막혔습니다. 정숙 씨, 우리가 제안하는 조건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소송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5천만 원 받고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상철 씨의 마지막 뜻이에요. 제가 함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소송으로 가야겠네요. 지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언무효 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도 고발할 생각입니다. 사기라뇨? 노인을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사기죄 말입니다. 정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김상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양보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싸우면 동생 영혼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정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상철의 영혼을 핑계로 자신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상철 씨, 영혼이 편하지 않을 건 당신들 때문이에요. 정숙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뭐라고요? 김상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언제 동생을 안 찾아봤다고 그래요? 정숙이 막았으니까 못 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철 씨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연락도 거의 안 한다고요. 그건 동생이 정숙 씨한테 속은 거예요. 김상희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동생을 아꼈는데. 박 변호사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합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 법적으로 해결하죠. 내일 법원에 유언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장도 낼 예정이에요. 정숙 씨도 변호사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정숙은 혼자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사기꾼이라니, 경찰서에 고발한다니.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자 아래층 김 할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아까 큰 소리가 들리던데. 정숙은 김 할머니를 보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아이고, 그런 일이. 김 할머니가 정숙을 안아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언장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사기꾼이라고 하고 경찰서에 고발한다고 해서. 김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심하네요. 상철 씨가 살아계시면 절대 가만히 안 두실 텐데. 그날 저녁 정숙 혼자 저녁을 먹는데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상철과 함께 먹던 식탁이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게다가 이제는 이 집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숙은 상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제가 이런 고생할 줄 아셨나요? 유언장을 남겨주신 건 고맙지만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상철의 마지막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법정 싸움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걱정이고 혹시 정말 사기꾼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나 싶었죠.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상철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아, 힘내. 상철이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너무 힘들어요. 꿈속에서도 정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상철이 정숙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끝까지 싸워줘. 정숙이 꿈에서 깨어난 건 오전 9시였습니다. 상철의 말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끝까지 싸우라고 했던 말이. 정숙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정말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구해야 했습니다. 유언장 증인이었던 최준호 변호사에게 연락해보기로 했죠.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니 최 변호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언장 작성 과정을 직접 봤으니까 증언할 수 있어요. 김상철 씨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거든요. 그 말에 정숙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명인데 자신은 혼자였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또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누굴까 싶어 문을 열어보니 처음 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맞으시죠? 저는 상철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영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이영희는 103동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상철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로 알게 된 사이였죠. 정숙 씨, 상철 씨, 자식들이 온다더니 많이 힘드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파트에 소문이 다 났어요. 상철 씨 형제들까지 와서 난리였다면서. 이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몰상식한 사람들이네요. 상철 씨가 살아 계실 때는 한 번도 온 적 없으면서. 정말요? 네. 제가 이 아파트에 산 지 10년 됐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상철 씨도 자식들 이야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대신 정숙 씨 자랑은 맨날 하셨어요. 이영희의 말에 정숙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상철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꼈다는 증거니까요. 정숙 씨, 제가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상철 씨가 정숙 씨를 얼마나 아꼈는지 다른 주민들도 다 알아요. 그분들 말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해 드릴게요. 이영희가 나간 후 정숙은 조금 희망을 가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70대 노인과 재혼한 여성이 전 재산을 상속받으려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자녀들은 계모가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 정숙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뉴스가 나간 다음날 아침, 정숙은 밖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볼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장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저 사람이 그 할머니인가 봐.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닐까? 정숙은 빨리 1층으로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 인사하던 사람들이 슬쩍 피해가는 느낌이었죠. 계산할 때 계산원도 어색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또 누가 왔나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60대 후반의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정숙 씨 맞으시죠? 저는 이명수입니다. 상철이 형님의 친구예요. 아, 선생님. 정숙이 반가워했습니다. 유언장 증인이 되어주신 분이죠. 들어오세요. 이명수는 상철과 4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의사였습니다.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평생 친구로 지냈죠. 정숙 씨, 상철이 형님 일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명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뉴스까지 나오고 이게 무슨 일인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걸까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명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이 정숙 씨를 얼마나 아꼈는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만날 때마다 정숙 씨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정말요? 네. 정숙이가 어떻고 저떻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이명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형님이 정숙 씨를 속이려고 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명수의 말에 정숙은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상철 씨 자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잘 아시는 편이세요? 이명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형님이 자식들 때문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특히 회사를 물려준 후로는 더욱 그러셨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형님이 평생 쌓아온 회사 문화를 아들이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거예요. 오래 다닌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고 협력업체도 싼 곳으로 바꾸고 형님이 그걸 보고 정말 실망하셨어요. 정숙은 이해가 됐습니다. 상철이 왜 자식들과 멀어졌는지 말이죠. 딸은 어떤가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고 나서는
아버지한테 돈 달라는 소리만 했거든요. 집 사달라, 차 사달라, 애들 교육비 달라. 형님이 그때마다 다 해주셨는데도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이명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더욱 정숙 씨를 아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니까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정숙 씨, 혼자 싸우지 마세요. 이명수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형님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부탁이요? 사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전화하신 적이 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숙 씨를 도와달라고 하시면서. 정숙은 놀랐습니다. 상철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걸까요? 형님이 그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이 작고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까 정숙 씨를 부탁한다고 하셨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철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걱정해 줬다니. 선생님, 그럼 어떻게 도와주실 건가요? 일단 형님의 의료 기록을 확보해 보겠어요. 이명수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다니던 병원에 제가 아는 의사가 있거든요. 최근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해 보죠. 그리고 형님이 생전에 정숙 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증언할 수도 있고요. 정말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상대방에서는 형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텐데 의료 기록으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더 찾아볼게요. 이명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정숙은 조금 희망이 보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상철 씨가 다른 증거들도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형님이 워낙 세심한 분이셨으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명수가 나간 후 정숙은 다시 집안을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서재는 이미 다 뒤져봤으니 이번에는 침실을 살펴봤죠. 상철의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모두 뒤져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거실의 책장과 서랍장이었습니다. TV 및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리모컨과 함께 USB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USB 같았지만 정숙은 혹시나 해서 컴퓨터에 꽂아봤습니다. USB 안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회사 자료, 그리고 정숙이라는 폴더가 있었죠. 정숙 폴더를 열어보니 상철이 만든 동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정숙이에게였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상철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해, 정숙아. 약속했잖아. 누가 먼저 가더라도 남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자고. 근데 내가 먼저 가게 됐네. 정숙은 화면 속 상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영상은 언제 찍었을까요? 옷차림으로 봐서는 얼마 전인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이 너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거야. 유언장도 썼고 여러 가지 증거들도 모아뒀어. 상철이 카메라를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이야. 정숙아, 자식들한테 지지 마. 내 마지막 부탁이야. 영상은 약 1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상철이 정숙과의 추억을 하나씩 되짚어가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야기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정숙아, 내가 다니던 KB은행에 안전금고가 하나 있어. 거기에 더 중요한 증거들을 넣어뒀어. 비밀번호는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상철이 윙크를 하며 영상이 끝났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전금고에 뭐가 더 들어있을까요? 다음날 오전, 정숙은 KB은행에 갔습니다. 상철의 안전금고를 열어보고 싶다고 했더니 상속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유언장과 사망진단서를 가져와서 열어볼 수 있었죠. 안전금고 안에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건 상철이 직접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일기에는 정숙과의 만남과 결혼 생활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이와 함께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 자식들은 돈만 달라고 하는데 정숙이는 나 자체를 사랑해준다. 일기 내용을 보면 상철이 얼마나 정숙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실망감도 솔직하게 적혀 있었죠. 지훈이가 또 직원들을 해고했다고 한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서연이는 또 돈을 달라고 전화했다. 언제까지 이럴 건지. 일기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상철이 정숙에게 보험금 수익자를 변경한 서류, 정숙 명의로 만든 적금 통장, 그리고 지훈과 서연에게 이미 준 돈의 명세서까지. 명세서를 보니 상철이 자식들에게 준 돈이 엄청났습니다. 지훈에게는 회사 지분과 함께 10억 원, 서연에게는 결혼 자금과 집값으로 5억 원을 이미 줬더군요. 이 자료들이면 자식들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최준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니. 최 변호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제 승산이 확실해졌어요. 특히 이 일기장은 결정적 증거가 될 거예요. 정말요? 네. 상철 씨의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미 준 돈의 명세서도 중요하죠. 이걸로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철이 정말 모든 걸 준비해놨다는 게 신기했죠. 그날 저녁 이명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형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 없으셨어요. 오히려 정숙 씨와 결혼한 후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리고 담당 의사 선생님도 증언해 주시겠다고 하세요. 상철 씨가 정숙 씨를 정말 아끼셨다는 것도 함께 증언하실 거예요. 이명수의 말에 정숙은 더욱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한 게 있어요. 상철 씨가 생전에 찍은 영상들이 더 있어요. 어떤 영상들이요? 형님이 다니던 경로당에서 찍은 영상들이에요. 거기서도 정숙 씨 자랑을 많이 하셨거든요. 경로당 회장님이 그 영상들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그분도 증인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세요. 정숙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철이 생전에 쌓아둔 인간관계들이 지금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죠.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상철 씨가 이런 분들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형님이 정말 정숙 씨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두셨네요. 이명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당당하게 싸우시면 돼요. 우리가 모두 정숙 씨 편이니까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상철의 사랑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법정 개정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최준호 변호사와 함께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남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고 증인들의 증언 내용도 점검했죠. 이명수 의사의 의료 기록 증언, 경로당 회장님의 영상 자료,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정숙에게 유리했습니다. 정숙 씨,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이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어요. 특히 상철 씨의 일기장은 결정적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아마 정숙 씨가 상철 씨를 조종했다는 쪽으로 몰고 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들이면 그런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상철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매일매일 정숙에 대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었죠. 특히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숙이와 함께한 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나이가 들어서야 이런 사랑을 만날 줄 몰랐다. 정숙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정숙이를 사랑한다.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정숙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싶다. 자식들이 정숙이를 힘들게 할 것이 뻔하니까. 하지만 내가 남긴 증거들이 정숙이를 지켜줄 것이다. 정숙이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일기를 읽으며 정숙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이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요? 형님이 다니던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철 씨가 정숙 씨 명의로 만든 게 또 있다는군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또 뭐가 있다는 걸까요? 같이 가서 확인해 봐요.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상철이 정숙 명의로 만든 정기적금이 있었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2년간 넣은 적금이었죠. 그런데 적금 만들 때 상철이 은행 직원에게 한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나중에 혼자 살게 될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나보다 어리니까 오래 살 텐데 그때 생활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은행 직원이 그 대화를 기록해뒀던 것입니다. 이것도 상철이 정숙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죠. 정숙 씨, 형님이 정말 모든 걸 준비해 두셨네요. 이명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 완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상철의 거래 내역을 보여줬는데 지훈과 서연에게 보낸 돈의 기록이 상세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에게는 회사 인수 자금으로 8억 원, 서연에게는 집 구입비로 3억 원을 이미 보냈더군요. 이것 외에도 매년 명절마다 용돈으로 각각 1천만 원씩 보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상철이 자식들에게 충분히 많은 돈을 이미 줬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날 오후 정숙은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상철과 함께 다녔던 곳이라 마음이 아팠지만 회장님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정숙 씨, 어서 오세요. 경로당 회장 박인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상철 씨 일로 정말 속상하시죠? 네. 많이 힘들어요. 우리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상철 씨가 평소에 정숙 씨 자랑만 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다니.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철 씨가 정숙 씨에 대해 뭐라고 하셨나요? 매일 정숙이 자랑이었어요. 아침에 커피 내려주고 저녁에 반찬 해주고 함께 드라마 보고 그런 일상이 그렇게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질릴 정도로 정숙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박 회장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상철이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정숙 자랑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정숙이가 어제 새우볶음밥을 해줬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어. 화면 속 상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정숙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이런 영상이 몇 개나 더 있어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다 쓰세요. 상철 씨의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경로당에서 나오는 길에 정숙은 상철과 함께 앉았던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네요. 정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생전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준호 변호사의 전화였습니다. 정숙 씨, 상대방에서 새로운 주장을 해왔어요. 무슨 주장인가요? 상철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유언장을 썼다는 거죠. 정숙은 황당했습니다. 치매라니, 상철이 그런 증상은 전혀 없었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이 의사소견서까지 가져왔다고 하네요. 어떤 의사가 그런 소견서를 써줬을까요? 아마 돈을 주고 산 가짜 소견서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대비해야 해요. 이명수 선생님께 연락해서 상철 씨의 정확한 의료 기록을 확보해 주세요. 정숙은 바로 이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니 이명수가 화를 냈습니다. 치매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형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완전히 멀쩡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형님이 마지막으로 병원에 오신 게 한 달 전이에요. 그때 인지능력 검사도 받으셨는데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그 기록을 가져다 드릴게요. 다음날 이명수가 상철의 최근 의료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치매 검사 모든 게 정상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담당 의사의 소견서도 있었죠. 환자는 나이에 비해 인지능력이 뛰어나며 기억력과 판단력 모두 정상 범위에 있음. 치매나 기타 정신적 질환의 징후는 전혀 발견되지 않음. 이 소견서면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명수가 더 중요한 걸 가져왔습니다. 정숙 씨, 이것 좀 보세요. 형님이 병원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이에요. 무슨 음성이요? 형님이 마지막 진료 받으실 때 제가 몰래 녹음한 거예요. 형님이 얼마나 정신이 멀쩡하셨는지 들어보세요. 이명수가 핸드폰으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의사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가요? 상철 별로 아픈 곳은 없는데 가끔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의사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상철 네. 매일 아침 7시에 정수기가 챙겨줘서 빠뜨리지 않고 먹어요. 정수기가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는지 몰라요. 의사 정숙 씨가 부인분이시죠? 상철 네.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줄 몰랐어요. 매일이 행복해요. 음성을 들은 정숙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철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니. 그리고 음성에서 들리는 상철의 목소리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이 음성 파일이면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거예요. 이명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정신이 멀쩡하셨는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최준호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연락을 줬습니다. 정숙 씨, 이제 완벽해졌어요.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특히 상철 씨의 음성 파일은 결정타가 될 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한 게 있어요. 상대방이 제시한 의사 소견서를 조사해봤는데 가짜였어요. 그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오히려 상대방이 위증 혐의로 고발당할 수도 있어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 개정일 전날 밤, 정숙은 상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숙이 상철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여보. 당신의 사랑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줬어요. 그날 밤 정숙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상철이 나타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수고했어. 이제 당당하게 싸워. 내가 남긴 사랑이 너를 지켜줄 거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고
우리의 사랑이 승리할 거야. 법정 개정일 아침. 정숙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상철이 생전에 사준 검은색 정장이었죠. 당당하게 법정에 서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 최준호 변호사와 이명수가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준비되셨죠?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명수가 정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니 상대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훈, 서연,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박정훈이 앉아 있었죠. 상철의 형제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숙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원고 측 변호사인 박정훈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정숙은 고인을 속여 전 재산을 가로채려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고인은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흐린 상태였고 피고의 조종에 의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정숙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이어서 지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와 결혼 후 많이 달라지셨어요. 지훈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을 아꼈는데 정숙 씨와 결혼한 후로는 차갑게 대하셨어요. 분명히 정숙 씨가 저희를 멀리하라고 부추긴 것 같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몇 달 동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셨어요. 말도 앞뒤가 안 맞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지훈이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듣고 있던 최준호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고인의 최근 의료 기록입니다. 사망 한 달 전까지 인지능력 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매나 기타 정신질환의 징후는 전혀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의료 기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그러자 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고 측이 제시한 의사소견서를 조사해봤는데 그 의사는 실존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가짜 소견서를 제출한 것은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변호사의 얼굴이 하얘졌죠.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가짜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박 변호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 변호사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이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상철의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고인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2022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매일 기록했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고인이 피고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일기를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상세하고 일관성 있는 기록이군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어서 상철이 정숙에게 남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정숙아, 자식들이 너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남긴 증거들이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영상 속 상철의 모습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말도 또렷하고 표정도 온전했죠.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고인과 40년간 친구로 지낸 의사 이명수입니다. 이명수가 차분하게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는 정숙 씨와 결혼한 후 더욱 건강해지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정숙 씨 자랑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명수가 상철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정숙이가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주는지 몰라요.
매일이 행복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음성 속 상철의 목소리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원고 측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경로당 회장 박인수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상철 씨는 매일 정숙 씨 자랑을 하셨습니다. 박 회장이 증언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이 그렇게 일관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에서 찍은 영상들이 재생됐습니다. 상철이 바둑을 두면서 정숙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죠. 모든 영상에서 상철은 정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이 자녀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의 명세서입니다. 서류가 제출되자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아들에게는 회사 지분과 함께 총 15억 원, 딸에게는 10억 원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속분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고인은 자녀들에게 충분히 많은 재산을 이미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훈과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런 자료가 나올 줄 몰랐던 것입니다. 재판장이 원고 측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어버버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최 변호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미 충분한 재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짜 증거까지 제출하면서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탐욕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충분한 심리를 거쳤으므로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지훈과 서연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너무 심했나요? 서연이 처음으로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 많았네요.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죠. 여러분도 상철 씨의 자식들이니까요.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어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나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숙은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법정에서의 하루가 꿈 같았습니다. 상철이 남긴 사랑이 자신을 지켜준 것입니다. 이명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형님도 하늘에서 뿌듯해 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형님의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걸 보는 것도 기뻤고요.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상철의 사랑이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판결 선고일 전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커피를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철과 함께 바라보던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오전 10시 법원에 도착한 정숙은 최준호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정숙 씨, 걱정하지 마세요. 최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증거들이면 충분해요. 상대방도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을 거예요. 법정에 들어가니 지훈과 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과는 달리 두 사람의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패배를 예감한 듯 풀이 죽어 있었죠. 재판장이 들어오고 판결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충분한 근거가 없으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고인 김상철이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며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이긴 것입니다. 재판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정 질서를 흐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지훈과 서연이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심했네요. 정숙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될까요? 하지만 상철의 자식들이니까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감정이 복잡하니까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철 씨도 여러분을 미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최준호 변호사와 이명수가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정숙 씨, 정말 수고하셨어요. 형님의 뜻이 이루어졌네요. 이명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상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당신의 마지막 뜻을 지켜냈어요. 정숙이 상철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지훈과 서연이 다시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좀 만나주세요. 지훈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정숙은 망설였지만 결국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두 남매는 평소와 달리 초라해 보였습니다.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풀이 죽어 있었죠.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돈 달라는 소리만 했으면서 정작 아버지가 외로우셨는지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렸는지도 모르고. 정숙은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아버지가 저희에게 편지를 남기셨어요. 편지요? 네. 아버지 서재 책상 서랍에서 찾았어요. 저희 앞으로 쓰신 편지였어요. 지훈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지훈이와 서연이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정숙이 편지를 받아들고 펼쳐봤습니다. 상철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지훈아, 서연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들이 아빠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회사 일로, 그리고 정숙이와의 결혼으로 너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을 거야. 하지만 아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단다. 회사에서 직원들을 해고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빠가 평생 가족같이 여겼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내쫓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볼 수 있겠니? 그리고 정숙이와의 결혼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돌아가신 후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희들은 몰라. 정숙이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꼈단다. 너희들이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아빠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야. 너희가 아빠를 용서하지 않아도, 아빠를 미워해도 아빠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언젠가 너희들이 부모가 되면 아빠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아빠는 기다릴게. 하늘에서라도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정숙이를 부탁한다. 그 사람은 아빠의 마지막 행복이었어. 너희들도 언젠가 정숙이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한다. 지훈아, 서연아, 영원히 너희들의 아빠가. 편지를 읽은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철의 자식들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지훈과 서연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정말 후회됐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뭘 했는지.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도 지키지 못했어요. 할머니를 괴롭히기만 했고. 정숙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상철의 마지막 부탁은 자식들이 정숙을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정숙을 내쫓으려 했죠. 할머니,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훈이 간청하듯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고 싶어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철이 그토록 바랐던 게 가족 간의 화합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많이 줬으니까 하루아침에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상철 씨의 마지막 부탁이니까 천천히 노력해봐요. 정말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상철 씨를 위해서예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바랐던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지훈과 서연이 간 후 정숙은 상철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상철이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걱정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정숙은 상철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용서해야 할까요? 마치 상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아, 내 마지막 부탁이야.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법정 싸움도 끝났고 상철의 마지막 편지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용서와 화해였습니다.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이제 법적으로 상철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됐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걸 혼자 가져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정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철이 남긴 재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상철이 다니던 경로당에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라고 했죠. 그리고 상철이 운영했던 회사의 옛 직원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의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출연했죠.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숙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됐죠. 나이 차이가 나는 재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볼 일이 아니구나.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과 서연이 다시 정숙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서연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돈만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정말 다르시네요. 아버지가 왜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숙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철 씨의 자식들이에요. 이 재산은 원래 상철 씨가 평생 모은 거니까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무슨 제안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상철 씨가 가장 바라던 일이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거였으니까. 정숙의 제안에 두 남매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저희를 받아주시겠어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정숙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 해요. 서로 존중하고 상철 씨가 원했던 대로 화목하게 살아야 해요. 당연하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하지만 바로 함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서로 상처도 많이 줬고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서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천히 가까워져요. 그날부터 정숙과 지훈, 서연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상철의 추억을 나누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가 왜 할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우세요.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한테 배워야 할 게 많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숙은 상철의 일주기를 맞아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훈과 서연을 정식으로 양자로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이 끝났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그러셔도 돼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은 상철 씨의 자식들이에요.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식들이기도 하고요. 상철 씨가 가장 바라던 일이 이거였을 거예요. 양자 입양 절차를 마친 날, 세 사람은 상철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지훈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 뜻대로 화목하게 살겠어요.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가 저희를 용서해 주셨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하며 살게요. 정숙도 상철의 묘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어요. 이제 정말 한 가족이에요. 1년 후, 정숙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서연이 가족들과 함께 명절마다 찾아왔고 정숙은 할머니가 되어 손자 손녀들을 돌봤죠. 상철이 그토록 바라던 대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상철과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상철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뭘 그렇게 보세요? 손녀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있었어.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모습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서. 미영이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할머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래,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정숙이 미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될 수 있었거든. 그날 저녁 모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상철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서재가 됐지만 상철의 흔적을 그대로 두고 있었죠. 정숙은 상철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언제 읽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원하던 대로 다 됐어요. 정숙이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인정해주고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됐어요. 당신의 사랑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그때 창밖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상철이 답장을 보내는 것 같았죠. 정숙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편지는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상철의 사랑을 증명하는 소중한 증거니까요. 벽에 걸린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켰습니다. 상철과 함께 잠자리에 들던 시간이었죠. 정숙은 침실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상철의 사진에 인사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어요. 내일도 당신이 남겨준 사랑으로 잘 살아갈게요. 좋은 꿈 꾸세요. 정숙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상철이 남긴 마지막 편지로 시작된 모든 일들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죠.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상철의 사랑이 정숙을 지켜냈고 마침내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영원히 말이죠.